중소 중견기업을 응원합니다. HRD 실무 특강 벌써 마지막 과목입니다. 교육 효과 측정과 평가. 왜 평가를 할까요? 기본적으로 교육이 잘 됐는지 효과성을 확인하는 게 아주 기본이겠죠. 근데 이 효과성을 확인하는 걸 보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다른 교육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교육 내용을 개선하는 데 활용이 되고요. 이러다 보면 교육의 전체적인 질적 수준이 향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효과를 측정하고 평가를 함으로써 교육이 회사에 기여한다라는 것들을 증명할 수 있고요. 이렇게 기여하는 교육을 좀 더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예, 윗분들의 의사결정을 받기 위해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죠. 우리가 평가라고 생각하면 어떤 교육을 받은 다음에 끝날 때 평가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건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맞는 얘기지만 교육을 운영하는 HRD 담당자 입장에서는 조금은 어, 범위를 넓게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교육에 대한 평가는 요구 조사할 때부터 평가를 준비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요구 조사, 정확히 말하면 과정 개발이라든지 교육 기획을 할 때 프로그램 개발 전에 학습자 혹은 학습자의 관련자죠. 보통은 상사 혹은 주관부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교육 주제에 대해서 관련된 니즈가 무엇인지, 어느 수준으로 교육을 했으면 좋겠는지, 이거에 대한 수준 진단을 먼저 하겠죠. 보통 인터뷰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하든, 뭐 1대1 인터뷰를 하든, 설문으로 할 수도 있긴 하겠죠. 이렇게 수준 진단한 것들에 대해서 이 니즈 분석 자체가 잘 되어 있는지도 평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인터뷰를 했던 대상이라든지 설문했을 때, 실제로는, 어, 기지도 못하는데, 뛰는 것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요구사항은 높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는 불가능하지만, 혹은 커다란 영향력이 있었던 일부의 사건을 가지고 심소봉대하는 그런 식의 니즈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니즈 분석 자체가 잘 되는지 평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가는 프로그램 개발하고 난 다음에 실시를 하고 평가를 하죠. 네, 그래서 실시 후에 학습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는 시험을 본다든가 관찰한 것들, 그러니까 강사님께 관찰한 의견을 주세요. 누구누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주세요. 혹은 담당자가 뒤에서 보면서 관찰할 수도 있겠고요. 의견서, 결과 보고서에 의견서를 낼 수도 있을 거고, 일부 중요한 교육 같은 경우는 임원이나 팀장님들 모셔놓은 어떤 회의체에서 의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총괄평가, 프로그램 평가입니다. 전체 교육 과정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고, 어떤 건 누락되어 있고, 잘 되어 있고, 이런 전체적인 교육 흐름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교육과정 개발을 한다고 치면은 과장, 차장 이 정도가 될 것 같고 총괄평가 같은 경우는 차장급이라든지 팀장급들이 많이 진행을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평가별 구체적 질문 예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성성평가에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활동은 얼마나 효과적인지, 어떻게 개선돼야 되는지 가만히 보시면 교육 운영하면서 뒤에 모니터링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괄평가는 현장 내에서 보는 평가라기보다는 그 교육 현장이 실제 우리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얘기했던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에 대한 부분이 when, what, who로 다시 분류해 본 표인데요. 네, 아무래도 요구조사 과정 개발이 진단평가인 것 같고 과정 운영과 과정 평가가 형성평가, 그 사후 네, 실행평가가 아까 얘기했던 총괄평가에 대한 부분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분리하는 내용이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검토를 해봤는데 실제로 그 평가에 있어서의 한계가 좀 있어요. 어,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게 만족도 평가긴 한데 만족도 평가만 했을 경우에 조금 어, 교육의 실제 효과성과는 떨어진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착각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교육에 만족하는 학습자가 많을 경우에 성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는 가설, 믿음을 가지고서 만족도의 평가를 하는데 재미있는 교육이 집중을 이끌어내고 그 집중을 이끌어내는 교육이 학습과 업무에 대한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두 번째, 학습자에 대한 의존이 너무 강한 경우에 잘못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C플레이어라고 저성과자들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기획해서 운영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학습자들 중에서 그 교육 내용이 조금 버거웠었나 봐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떤 전략을 쓰셨냐면 어, 너무 좋은 교육인데 내가 못 따라갔어. 그러면 내가 더 낮아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았던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낮게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도 본 적이 있고요. 야, 이렇게 힘들고 지치게 하는 교육을 우리만 받을 수 없어. 야, 만족도 전부 다 좋게 하자. 딴 사람도 다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교육 담당자들이 평가에 대해서 떤 상황에서 어떤 평가를 하는지, 그 평가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될지, 이거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지식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교육을 받은 내용을 업무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리더들이 장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 스킬 교육을 진행을 했는데 팀장님들께 그 회의 스킬에서 어떤 교육을 주로 했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를 자격증 주시라 라고 안내를 했는데 팀장님이 내가 하던 대로 할래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 이번에 과장급에서 회의 스킬 교육을 받았던데 어, 다음번에는 김 과장님이 그 다음번에는 최 과장님이 회의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세요 라고선 기회를 주고 회의 끝난 다음에 별도로 미팅을 갖는 팀장님이 있을 수 있죠. 네. 후자인 팀장님들만 가득하면 참 좋겠지만 전자인 팀장님들이 좀 많으면 그것도 기업 교육 평가의 한계로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팀장님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거겠죠. 그러면 만족도 평가를 어떤 문항으로 어떻게 구성해야 되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 만족도 평가에 넣을 수 있을 만한 문항들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질문들을 어떤 표현을 좀 바꿀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고려를 하셔야겠지만 기본적으로 학습자, 강사, 교육 내용, 학습 환경에 대한 평가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습 환경에 대한 부분은 높아봤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음. 식사가 만족스러울수록 교육 효과가 좋을까요? 아니겠죠? 근데 식사가 냄새나고 불쾌하고 덥고 뭐 지저분하고 이러면 교육 효과는 떨어지겠죠. 네, 위생 요인이라고 하는데 어, 어느 일정 부분까지 높은 거는 필요하지만 그 이상은 높일 필요 없는 게 학습 환경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학습자와 강사 교육 내용 같은 경우는 최대한 올릴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만족도 조사를 할 때 어떤 거에 포커스를 두고 해석도 어떤 거에 포커스를 둘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제가 1단계 평가에 대한 얘기라고 잠깐 했는데 그 단계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버커 패트릭의 4단계 평가 모형이 있고 그리고 필립스의 5단계 평가 모형이 있습니다. 어,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1, 2, 3, 4단계는 커커 패트릭으로 얘기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커커 패트릭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1수준, 반응도 평가입니다. 교육 과정에 대해서 학습자들이 만족했는가? 그리고 2수준에는 학습 평가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던 시험 있죠? 네, 시험입니다. 근데 이 시험도 어떤 시험 내냐, 무엇을 시험 보냐, 어떻게 시험 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양한 평가 방법이 있고요. 다양한 사례는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수준 행동평가입니다. 배운 내용대로 행동하고 있는가? 특히 매뉴얼 교육 같은 거 있죠? 네, 어떤 스킬대로 해라, 어떤 멘트대로 해라, 라는 경우, 어떤 자세를, 규정을 지켜라, 복장을 어떻게 지켜라, 라는 등등 행동으로서, 매뉴얼로서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행동평가를 하기 되게 편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나 리더십 같은 경우는 평가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번째, 결과평가입니다.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가? 배영진이 가장 궁금해하는 결과평가이겠죠. 4수준. 네. 그리고, 필립스의 평가 모형의 5번째는 4수준 플러스 수입 대비 산출인데요. 어, 도입에 대한 검토성이 좀 필요합니다. 아무 때나 도입하는 것도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교육 담당자가 사내에서 웬만한 ROI를 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커크 패트릭의 4단계 평가 모형을
목적과 시기, 대상, 방법에 있어서 조금 분류를 좀 해봤습니다. 이 한 페이지 가지고 1시간 반, 2시간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 못 드리고요. 나중에 다른 별도의 영상으로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립스의 ROI 같은 경우는 교육 투자 회수율이니까 교육 투자 회수율을 파악한다면 너무나도 의사결정하기 편하고 좋을 거잖아요. 근데 왜 실제 적용하기 힘드냐? 첫 번째, ROI를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이 투입된 비용 자체가 늘어나요. 왜냐면 그냥 교육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ROI를 위해서 계획해서 인터뷰도 하고 진행도 하고 준비해서 결과물까지 뽑으려면 그러한 복잡한 프로세스를 진행할 만한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요. 시간이 필요하고 비용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ROI를 한다고 결정하자마자 그것 때문에 ROI가 떨어지는 거죠. 필요성이 줄겠죠. 그만큼 굉장히 전사적이고 굉장히 큰 규모의 다자스 교육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실험적으로 할 경우 그런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ROI를 도입한다고 의사결정하는 순간 ROI가 떨어지는 불상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순이익이라는 걸 발라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보시는 것이 ROI 기본 모형입니다. 평가 계획을 수립 단계에서 목표가 잘 달성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평가 계획을 하는데요. 영업 교육을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영업 스킬을 배우면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전사적으로 글로벌하게 이 교육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 라는 판단이 들어서 ROI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게 효과성이 좋은지 안 좋은지 파악해서 결정하자. 라고 하게 되면 대조군을 하기 위해서 교육받은 대상과 교육받지 않은 대상을 나눠야 돼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랜덤하게 교육받는 사람을 선정하고 교육받지 않는 사람도 선정해요. 그 다음에 교육을 받고 그 사람 양 집단 간의 효과성이 있냐, 영업 실적이 어느 쪽이 더 좋으냐를 판단한다 칩시다. 그러면 교육받은 사람들은 뭐 모르겠는데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성과를, 특히 영업 같은 경우는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많은 조직이잖아요. 팀 자체가 어느 회사나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면 교육받지 않은 데는 아니 우리는 교육도 받지 않고 왜 성과를 측정을 하냐 불만이 생기겠죠. 내부 갈등이 생깁니다. 두 번째 방법은 교육을 카페테리아처럼 열어놓고 직원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선택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A 집단, 그리고 교육받지 않은 집단을 B 집단으로 놓습니다. 그러면 이 집단이 랜덤하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교육을 받겠다고 신청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교육이 필요하다, 이게 내 업무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된 사람들만 모였고 랜덤하게 조를 나눈 것에 비해서 의도적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교육 때문인가요? 그 사람의 의지 때문인가요? 헷갈리죠?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나눴을 경우에는 집단을 나누는 방법 자체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 힘듭니다. 어쨌든 그 영업 직원들이 연말에 성과를 냈습니다. 10,000원의 성과를 냈으면 이 10,000원 중에서 어떤 부분은 회사의 제품이 좋아서, 어떤 부분은 프로세스가 좋아서, 어떤 부분은 AS가 좋아서, 어떤 부분은 교육 효과에 A라는 스킬을 썼기 때문에 라는 것을 분류를 해야겠죠? 네, 분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워요. 어렵고, 만약에 그것을 발표했을 때 해당 임원이, 관계자가 아니 내가 고생한 게 있는데 교육이 잘했다고선 지금 교육 때문에 매출이 얼마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서 발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그리고 똑같은 상황인데 시장 자체가 좋아서 매출이 올랐을 수 있죠. 네. 그거를 교육 담당자가 시장이 어떤지를 그 영향력을 다 분석할 수 있나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뒤에는 뭐 금전적 가치의 환산이라든지 ROI 계산 같은 경우도 당연히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시도를 해보면 굉장한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전문성이 웬만큼 높지 않는 이상은 힘들어요. 그래서 ROI를 쉽게 쓰진 않아요. 그래서 기업의 교육 담당자는 교육 평가 중에서 이러한 개념도 있다 정도까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응도 평가는 만족도 평가죠. 신뢰하기 좀 어렵고
경영진에다가 어필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좋겠냐. 결과평가나 ROI는 거의 못할 것 같고, 행동평가는 너무 제한적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성공 사례 기법, 석세스 케이스 메소드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것을 현실적인 대안이 될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성공 사례 기법은 결과평가나 ROI 비해서 쉽고 간단합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높은 사례를 발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를 CEO에게 매력 있게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운 내용을 실제 현업에 적용해서 성공하려면 다양한 환경 요소들이 영향을 주고받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면 교육 외에 성과 요소나 방해 요소도 함께 분석해서 조직 자체에 대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 설계를 할 때 성공 사례 기법을 하려면 배운 내용을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 혹은 현업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려니까 관련된 교육을 세팅하는 경우, 네, 이런 경우 성공 사례 기법을 사용하겠죠. 그리고 떤 것들이 성공이냐, 어떤 기법들만큼은 조직 내에서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정의를 하고요. 성공 사례 기법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배운 내용을 실행을 해서 성공했다라는 결과까지 느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육 받은 다음에 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못해요. 네, 그래서 통상 2개월 반 내지 3개월 정도 의 성공 사례 기법 설문을 하는데, 이 설문을 통해서 성공 사례 그리고 실패 사례를 확인을 하죠. 뭐 인사이트가 있는 내용들이 있는 것들을 확인해서 설문으로만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성공 사례를 발굴하려면 결국 만나야 돼요.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공 실패에 대한 핵심 요소와 촉진 혹은 방해하는 환경 요소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증거도 수집해서 사례화, 스토리텔링화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학습자, 강사, 관계자들과 합의를 좀 하고요. 성공 사례를 재생산,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의사결정이라든지 그런 활동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공 사례에 대한 기법의 기본 가정들은 교육 참가자 모두에게 교육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네, 다만 요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성공했던 사람들, 이게 15%가 됐든, 뭐 5%가 됐든,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공했었던 성과를 스토리텔링화 한 다음에, 여기까지는 힘들 수 있어요. 여기까지 힘들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적용하다 포기하는 사람도 있죠. 이 사람들이 적용해서 성과까지 나올 수 있도록 땡겨주는 겁니다. 땡겨주는 거. 땡겨주는 거. 그리고 여러 차수가 있는 교육들 있죠. 매년 하는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단기간 내에 다양한 지역, 전국에 있는 다양한 지역에 있는 교육을 하는 경우라면, A라는 지점에서 교육을 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대 라는 이야기, 어, A라는 지점에서 어떤 교육을 받는데 미처 적용하지 못했고 그것을 이야기했더니 회사에서 제도나 프로세스, 시스템, 자원들을 제공해 주더래 라는 이야기가 소문으로 돌거나 소문을 내면, 다음 그 지역에 있는 교육에서는 교육 효과성이 올라가겠죠. SCM을 하는 그 과정 자체로서 교육 효과가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커집니다. 학습자들이 마인드가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저는 SCM이 분석으로서도 중요하지만 교육 운영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할수록 좀 좋은 것 같아요. 내용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평가의 목적은 뭐죠? 평가의 목적? 기본적으로는 교육받은 내용을 알고 있는가가 되겠죠. 왜 물어보죠? 왜? 최소한 알고 있어야 실행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럼 왜 그러죠? 왜 실행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죠? 실행해서 성과를 도출하는데 기여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커커 패트릭이고 뭐 필립스고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죠. 만족도 평균가만 보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아까 얘기했던 위생 요인, 환경적인 요인들,
다과가 마음에 들었는지, 온도는 좋았는지, 문구류는 부족했는지, 뭐 볼펜이 부족했어요. 이런 것들이 교육 효과성에 중요할까요? 음. 그리고 반응도 평가와 학습 평가는 어떻게 하겠는데 그 이외의 평가는 좀 어렵잖아요. 잘 될지 걱정도 되고. 저도 사실 같은 고민들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런 거였습니다. 좀 항목별로 카테고리화하고 아까 반응도 평가의 다양한 질문도 있었죠. 그 질문들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 그걸 공부도 하고 고민한 결과 이런 식으로 결과를 씁니다. 전체 평균에 대한 얘기를 안 쓰는 건 아닌데요. 이렇게 항목별로 놓습니다. 이건 높다 하더라도 크게 신경 안 쓰겠다는 얘기예요. 네. 뭐 4.0 이상이면 문제 없지. 나머지 이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제일 중요한 내용의 적합성. 이 변화 관리에 대한 교육이죠. 그 변화 관리의 필요성과 절차를 아는 데 도움이 됐다. 라는 문항을 넣어서 교육 목표에 대한 얘기를 질문을 한 거고, 이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의 교육 방법이 적절하냐? 이런 것도 질문을 한 겁니다. 이렇게 교육 내용에 대한 적합성, 그 다음에 교육 만족 요인으로 강사, 준비, 전문성, 전달력, 흥미 유도, 강의 교재의 적절성, 질의응답에 대한 만족도. 결국 강의는 강사가 시행하면 목표만 잘 잡혀 있다면 강사 역할이 되게 크기 때문에 만족도에 거의 강사에 대한 요인들을 넣습니다. 나머지 운영 지원은 네, 이런 식으로 네, 운영에 대한 부분 없죠. 그래서 담당자 의견이 교육 내용 있어서의 어떻다. 안정 요인에서 어떤 식이다. 교육 운영 방법이라든지 적어놓으면 되고, 네. 그리고 기타 의견들 몇 가지 적어놓은 걸로 마무리했습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 그냥 제 고민의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 내용에 대한 적합성은 처음에 기획할 때,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할 때 학습자들에게 안내를 해서 진행을 하고 포커스를 모으는 과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다음 교육 만족 요인은 강사님을 선정을 하고 강사님을 섭외, 그러니까 강의의뢰서죠. 강의의뢰서 적을 때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어떠한 교육 방법에 익숙하고 뭐 과정 명세서에 있었던 내용 중에서 어떤 게임 같은 경우는 이미 했었던 경험이 있다. 그래서 차별점을 두시면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를 바꿨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메일을 보내놓고 그다음에 줌이나 대면 미팅으로 사전에 교육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높일 수가 있겠죠. 운영과 지원은 결국 현장 매뉴얼이 있고 매뉴얼을 잘 지키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교육 담당자의 센스, 경험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학습 평가에 대한 거를 할 때 평가 문제는 예, 강사님께 의뢰를 해서 봤습니다. 소재 요청해서 봤는데 담당자가 우선 난이도를 조정해요. 어떤 식으로 조정하냐면 네, 예를 들어서 과장 교육이다. 그러면 사장한테 교육은 받지 않았지만 이 시험 문제를 줍니다. 그래서 풀어봐 달라. 네, 난이도 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풀어봐 달라고 해서 풀어보고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차장급이 받은 점수를 본 다음에 난이도를 평가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평가하는 경우는 이미 강사님하고 얘기도 많이 했고 교재도 리뷰도 했기 때문에 제가 풀면 아무래도 문제가 어려워도 제가 어렵다는 걸 파악을 못 하거든요. 강사님이 내신 문제를 제가 또 함부로 바꾸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객관식을 주관식으로 바꾼다던가 주관식을 객관식으로 바꾼다던가 교재를 참고해서 아니면 추가 플러스 알파 문제를 내는 거예요. 오늘 배운 거 세 가지를 쓰세요. 오늘 배운 몇 가지 개념을 가지고 생활관계를 그려보세요. 혹은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현업 계획을 수립해 보세요. 이런 걸 보너스 점수를 내서 100점 만점에 몇 점이 아니라 120점, 130점 만점에 몇 점, 이렇게 하게 되면 난이도가 조정이 됩니다. 또한 제가 고민했던 것들은 시험을 보는데 이런 상황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조별로 교육을 받고 이렇게 코앞에가 보이는 상황에서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이면 점수를 높게 커트라인 두고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있으면 이분들이 다른 사람 평가 시험 문제를 보게 되잖아요. 그럼 이분들에 대한 부분 묘한 갈등 관계라든지 긴장감이 생기기도 하고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는 게 단순히 지식만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태도도 교육을 시키는 건데
직원들한테 부정행위를 독려하는 꼴이 돼요, 교육이. 좀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어, 평가 시험을 에 대한 난이도를 낮춰놨고, 그리고 합격 여부를 50점으로 놓습니다. 그리고 점수에 대한 부분을 보고서에 안 써요. 그냥 50점 이상이면 합격. 이거를 한 1년, 2년, 3년 하면 직원들이 알아요. 이거 수업 시간에 잘 앉아만 있어도 50점은 무조건 나온다. 그리고 저도 계속 얘기를 하죠. 이거는 시험의 형태를 한 교육이다.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스스로 판단해보고 고민해보기 위한 과정이다. 학습 과정이다. 학습 모듈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줍니다. 그래서 한 3년 하니까 직원들이 컨닝 같은 거 아예 할 생각도 안 하고요. 해봤자 손해라는 걸 알아요. 첫 해는 어떻게 했냐면, 야, 이거 3번 뭐냐? 3번 이거 같지 않냐? 이런 얘기 수근수근 되는 얘기를 듣습니다. 참으셔야 돼요. 참으셔야 됩니다.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마다 네, 물어볼 수 있지만 그 물어보실 필요는 굳이 없어요. 앞 사람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들이 학습을 방해하시는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그 질문에 답하는 사람을 다른 조원들이 듣는 것 자체가 내가 이 정답이 뭐지라는 걸 뭐였지 끄집어낼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거기 때문에 학습을 방해하시는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네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단sam을 방해할 수 있다, 학습을 방해하는 거다라고 하게 되면 좀 수용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 고민은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교육받은 내용들을 일단은 기억을 해야 실행할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을 하고 현업의 적용을 위한 활동을 좀 집중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튜브 영상을 네, 링크를 걸어서 보내주기도 하고요. 시험 문제를 다시 한번 보내가지고 네,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을 했었네요. 이상으로 HRD 실무 특강 네, 기본편에 대한 부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번 영상부터는 조금 더 실제적이고 사례 중심으로 핫스팟하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